네, 앞서 인터뷰에서도 확인이 됐는데요. 내일 토요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애당초 예정 시각은 저녁 7시였는데 앞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의 말에 따르면 한 2시간 정도 표결 시간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내일 표결 처리는 기정사실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전국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궁금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기 위해서 두 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좀 밀도 있는 진단 부탁드리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일단 전망부터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가결될까 부결될까? 김종혁 최고위원님, 일단 당론이 부결이죠. 반대죠. 근데 뭐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그것들이 당론으로 반대를 했었지만 근데 그 일부가 이탈을 해서 가결이 됐었잖아요. 그렇던 전력도 있듯이 사실 만약에 그냥 투표를 그냥 하게 된다면 네. 투표장 안에 들어가서는 의원들 개개인의 어떤 양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당론이라는 것들은 뭐 그 외부적으로 규정된 조건이지 그게 뭐 사람의 마음속까지 규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어제 보면 일부 우리 당의 젊은 의원들이 5명. 예, 5명이 임기 단축 개헌을 해야 된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을 해야 된다. 비상 계엄이라는 이 상황을 연출해낸 대통령이 임기를 끝까지 마치는 건 거의 뭐 비현실적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5분들은 뭐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뭐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우리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에도 또 다른 분들도 뭐 몇 분이 있어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너무 긴급하게 그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 예. 오늘이라도 뭐 다른 문제가 될 만한 그러니까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뚜렷하게 물론 이제 현재 비상계엄 자체가 위법하다는 그런 주장이지만 그 과정에서 어제 그 국방위에서 나왔던 대로 계엄사령관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국방장관이 모든 걸 다 했다라는 식의 뭐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증거 같은 것들이 제시가 되면 그러면 투표를 앞두고 의원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서 사실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장담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충 질문 하나만 드리면 조금 전에 최고께서 5명의 소장포 의원 말고 몇 분 더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몇 분이 몇 분이에요? 아니 뭐 그런 정확한 숫자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거기 무슨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출을 했고 안철수 의원도 이제 하야를 안철수 주장. 의원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얘기를 안 했어도 사실은 뭐 그 의원들 지난번에도 4표가 이탈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도. 근데 저희가 그거는 이제 친한 그 한동훈 대표가 당에 의총에 나가서 이거는 부결시키자라고 얘기를 했고 개별적으로 전화를 돌려서 막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다 뒤집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표가 이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홍익표 대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부결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혁 최고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특히 그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로서 저도 경험한 바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게 본회의장 표 관리거든요. 네. 본회의장 표 관리 못하면 뭐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을 찾을 거예요. 본인 입장에선. 그렇다면 현재로서 가장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선택하기 쉬운 방법은 본회의 불참이죠.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참여해서 그 부결표를 던지고 왜냐하면 그거는 출석과 그 3분의 2이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 탄핵은 제적의 3분의 2이기 때문에 불출석하는 순간 사실상 반대표를 던진 효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그런 방식을 취한다면 불참을 당론으로 했는데 아무리 찍고 싶어도 마음속은 찍고 싶어도 그걸 어기면서 들어와 가지고 그 찬성표를 던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몇몇 의원이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선 최선의 방법을 찾는다면 그런 방식을 한다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 그렇지 않고 자유투표를 한다면 그래도 통과 가능성은 낮지만 뭐 일부 이탈표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몇 표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아마 부결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최상병 특검법 표결 처리할 때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국민의힘에서 전략이 불참이었거든요. 근데 몇몇 의원이 한두 명인가요? 남아있었죠. 남아서 안철수 의원이 그때 앉아 있었. 그리고 아마 한 명이 정도 더 있었던 걸로 제가 김재섭 맞아요. 의원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잖아요. 불참 결정을 하더라도. 근데 그 사안하고 이 사안은 또 좀 다를 거예요. 그래요? 그분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 경우는 만약에 그 자리에 참석한다는 것은 정말 헤어질 결심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정책적 선택의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당내 어떤 이 이견 정도의 싸움이라면 어쨌든 여당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한다고 할 때는 그래서 제가 전에부터 한번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분당할 결심 정도가 돼야 대통령 탄핵이 가능해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해요.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한동훈 대표가 긴급 최고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와 있기 때문에 끝나면 바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소집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뭐 이유 없이 소집을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어제도 목요일이라서 최고회의를 했고 그 전에도 그 탄핵 사태, 그러니까 비상계엄 사태 했을 때 새벽에 또 최고회의를 했었거든요. 사흘 연속 지금 최고회의를 하고 있는 셈인데 오늘 8시 40분에 소집하신 최고회의를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무런 이유 없이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또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끝나면 빨리 갈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뭔가 좀 상황 변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세요? 그럴 수도 모르죠. 잘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때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최상병 특검 때 들어왔던 분은 김재섭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솔직히 국민의힘 중에서 어떤 안철수계 뭐 이런 게 있지 않잖아요. 근데 2016년, 17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당시에 결심했던 사람들, 나선 사람들이 뭐냐면 김무성 대표, 유승민 대표 이런 사람들이 나선 거거든요. 실제로 김무성계, 유승민계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한 분의 결정에 최소한 10명 안팎의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나서고 있거나 움직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죠. 한동훈 대표가 뭐 하겠다고 결심을 한다. 만약의 경우. 그러면 최소한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몇 명일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2자릿수 이상은 되겠죠. 아무리 안 돼도. 그러면 그런 정도가 움직인다. 또는 그의 한동훈 대표급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일정 예를 들면 그동안 정치 오래 하면서 그 사람을 따르는 한 10여 명 정도의 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 결심을 하면 그런 표가 움직이는 거죠. 근데 현재 봐서는 제가 보건대 나선 사람들 지금 탄핵에 대해서 조금 나서고 있는 뭐 이런저런 한마디 하는 분들에 보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표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나선 형태는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전망을 하시고.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인터뷰 과정에서 질문 드렸던 건데 우상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좀 빨랐던 것 같다. 최소한 어떤 탄핵 찬성하는 결심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그 숫자를 끌어낸 다음에 표결을 했어야 되는데 좀 빠르게 간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의견을 표명한 거에 대해서 박성준 원내수석한테 질문을 드렸더니 무슨 소리냐 국민의 명령이다. 이런 답변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아마 박성준 지금 현재 박찬대 원내대표나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두 사람 말이 다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란죄에 해당하는 비상계엄을 불법적인 행동을 했는 대통령을 놓고 지금 당장이라도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건 당이론적으로 맞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우상호 전 의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래도 뭔가 현실적으로 이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거는 빨리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를 정지시켜라. 이게 첫 번째인데 네. 그거를 단순히 국회에서 탄핵안을 발의하는 게 아니라 그 탄핵안을 가결시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핵심은. 네. 그런 측면에서 그거를 현실화시키려면 조금 더 뭔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지 않느냐 하는 건데 만약 저 같으면 절충한다면 발의는 하되 보고를 좀 늦출 것 같아요. 의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처리 시점은 약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처리 시점. 왜냐하면 탄핵안은 지금 국민들이 요구가 뜨거운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탄핵안은 일단 발의를 하고 국회 보고한 이후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처리해야 되잖아요. 네. 그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볼 수 있게 의장과 협의해서 안건상정은 교수단체 대표하고 협의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 약간 융통성을 발휘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도부 입장에서도
그 국민적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할 수 없는 현실적인 그 당위성은 있었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시점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데 약간 흥분 상태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했으면 저희가 오히려 더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쪽에서 지금 비상계엄이 해제된 게 엊그제 오전 새벽 5시였잖아요. 네. 근데 그날 자정에 탄핵안을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부실하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잘 알고 있지 못하니까 무슨 감사원장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 막 집어넣어놨어요. 그건 누가 봐도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집어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부실한 탄핵안을 내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그 국회 내에서 그 상임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증거들 이게 뭔가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쌓아서 탄핵안을 냈다면 그러면 그거를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읽어보고 반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네. 그래서 시기적으로 너무 서두르고 있다라는 느낌은 듭니다만 뭐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 나름의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 있겠죠. 뭐. 근데 좀 당위론 측면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상황 논리가 있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그 제2의 개헌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탄핵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무를 정지시키는 예. 것. 이런 어떤 상황 논리도 좀 작동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생기인데 탄핵안이 발의돼서 부결되면 정지 못 시키잖아요. 그렇죠. 핵심은 탄핵안을 가결시키는 게 핵심인 거죠. 가결시켜야 대통령 업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원내지도부나 이런 쪽에서의 고민은 이런 당위론적 접근과 함께 현실론적 접근이 같이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지금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이제 그 표결 시점은 그렇죠. 결정이 됐기 하기로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의미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끊고 문제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지금 모두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표결에 붙여진 결과 탄핵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될 것인가? 좀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주되게 보는 포인트는 뭘까요? 홍익표 대표님. 일단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면 그 중간에 그 권한 대행을 누가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당연히 법적으로는 국무총리가 하게 되는데 국무총리 역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은 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계엄 동의 여부에 따라서.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하나 남아 있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고려해야 될 것은 뭐 이 사실은 이 전체적으로 지금 그 내각 자체가 아직 뭐 그 사표가 처리된 건 아니지만 내각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걸 그 저는 정말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그 민주당의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간에 국정 전반에 대한 큰 틀에서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큰 정치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과거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 가결됐고 이제 헌재로 갔는데 고건 권한 대행이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고건 대행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그런 이 전체 정부가 흔들릴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덕수 그 총리조차도 지금 정당성의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내각 전체를 안정시키기 위한 여야 간의 큰 틀의 협상을 좀 해야 돼요. 협의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국민들의 첫째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거고 두 번째는 대외신인도 한국의 대외신을 떨어뜨리지 않는 노력이 필요한 거겠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헌법재판소에 지금 6명밖에 없는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정상화할 거냐 하는 이런 문제들까지 다 따져보면서 이 가결 이후에 논의될 문제겠죠. 김종욱 최고께서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는 뭐 우리가 다 알려져 있듯이 그 처음에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을 설치하겠다라고 했을 때 강력히 반대를 했죠. 강력히 반대하고 이거는 그 국무위원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요구를 해서 국무위원들을 소집을 했고요. 그때 조태영 그 국정원장까지 참여를 했는데 뭐 거기 있었던 모든 관료들이 외교부 장관은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제 관료들은 이거 경제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조태영 그 국정원장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다 반대를 했는데 대통령이 강권을 해서 그럼 왜냐하면 이게 의결을 뭐 표결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친다라고만 돼 있지 무슨 표결로 결정한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강권에 의해서 계엄령이 발효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뭐 총리나 내각에
단순하게 묻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분들은 다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만약에 무슨 뭐 권한 대행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헌법이 규정한 그 순서를 어기고 무슨 다른 사람을 한다는 건 뭐 있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하고 있을 그 군을 어떻게 잘 우리가 안정시키느냐. 그리고 경제 상황 또 굉장히 주식도 폭락하고 환율은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또 주변국들 미국 제일 중요한 건 무방국인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어떻게 다시 받아낼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미국이 지금 국방장관이 원래 우리랑 같이 만나기로 했었는데 한국을 건너뛰고 그냥 일본만 간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군을 자기들 마음대로 동원했던 어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거부감이나 비판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한미 관계에도 다시 이게 복원하는 거, 안심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헌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9명 정원에 지금 6명이잖아요. 지금 3명이 결혼인데 지금 국회 추천 절차는 이미 개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 3명인가를 이미 추천을 하셨죠. 2명을 추천하셨죠. 네. 그러니까 추천 절차는 신속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임명 절차잖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추천 절차도 사실은 좀 복잡합니다. 아직 그 여야 간에 그 깔끔하게 합의가 안 돼 있어요. 그 기존에 추천이 안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2대1 나누는 목 그렇죠. 문제 예, 때문에. 2대1이냐 1대1대1이냐 이거 갖고 지금 여야가 지금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합의가 안 되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과거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때 민주당이 반대를 했어요. 권한대행 임명하는 게 맞냐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8명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때 그렇죠. 이정미 그 재판관이 그 대행을 했죠. 권한대행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 당시에요. 예. 아마 그러면 이번에 민주당이 이제 다 하자 그 권한대행이 그러면 임명하겠다 하자 그러면 또 그 내로남불을 당연히 이제 그 여당과 일부 이제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가 안 되는 건 뭐냐면 그 여야가 합의하면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못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문제 제기하는 게 이제 이 국회에서 여야가 이제 이견이 생겼을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야만 국회에서 원만하게 방식에 대한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뭐 권한대행이 못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명 얘기하시는 거고. 예. 김종혁 최고께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헌재 문제는. 이제 사실은 그게 지금 이번에 비상계엄에 대해서 드러나는 진실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야당이 보기에 이건 너무나 명백해서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안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헌재 인원 임명하는 데 있어서 뭐 2대1이냐 1대1대1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유연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냥 연계돼 있다 이것만으로 갈지는 않을 것 같고 연계가 돼 있고 왜냐하면 후폭풍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 헌재에서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해버린다라든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것도 후폭풍이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다 연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금 이제 문영배 그 헌재소장 권한 대행도 지금 밝혔는데 지금 6명이잖아요. 6명으로 심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6명이 만장일치 결론을 내리면 탄핵 결정도 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못하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다만 이제 6명이라면 헌법재판소에서는 늘 7명 이상이 심의해서 원래 규정은 7명 이상이 해서 6명이 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가능하게 됐어요. 6명이라도 불가피한 경우 심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6명이 만장일치해야 되니까 확률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재판관들이라는 것은 각자의 또 생각이 있어서 늘 소수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 재판관이 6명이었기 때문에 소수 의견 1명 때문에 5대1로 기각됐다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숫자를 늘릴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현실적으로 나오는 거죠. 사실 근데 기억을 떠올려 보면 박근혜 탄핵 때도 사실은 그 일각에서 이거 기각되는 거 아니냐라는 설이 많이 돌았었고. 많이 돌았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개헌 문건 나왔을 때도 결국은 기각이 나와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개헌 문건을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였습니까? 만장일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국민 여론이
어떻게 가느냐 어쩌면 직접 연동되는 문제는 사실 국회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뭐 맞는 말씀인데요.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국민 여론 때문에 그때도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도 찬성표가 한 60표 정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국회가 예를 들면 그 여당 의원 중에 한 최소 한 30명에서 한 40명 정도가 동의해서 가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도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국민적 요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그 고민해야 될 것은 아마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저는 뭐 이 문제는 그냥 그 자기 통과시킬 쪽으로 그리고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죄의 중대성이 약간 좀 오락가락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내란이나 뭐 이런 중대 범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요번에 그 만약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간다면 내란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방통위가 지금 2인 체제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내로남불 비판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런 것들을 좀 정상화시켜서 갔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것을 밀어붙이다가 나중에 비슷한 상황을 자기가 맡게 되면 또 거기는 변명을 해야 되고 예. 이런 것들은 그냥 반면교사로 좀 새겨두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번 사태는 비상계엄을 이게 과연 내란죄에 해당하느냐라는 얘기까지 있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훨씬 엄중한 사태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그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고요. 좀 또 짚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연장 방송에서 이어가도록 하고 일단 그 3부에서는 가결됐을 경우까지만 좀 짚고 잠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연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긴급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3부에서 탄핵안 표결 결과 가결될 경우로 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은 부결될 경우입니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경우의 수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홍익표 대표께 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결이 되면 거의 전국 혼미 상태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사실은 좀 국민의힘의 선택 때문에 부결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 그 경우에 국민적 저항이 아마 감당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 지금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국회에서 2016년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될 때를 기억해 보면 네. 그때 많은 국민들이 국회를 포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담, 압박감 이런 것들이 상당했는데 이번에도 수위가 높으면 높았지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압박을 국회가 감당할 수 있을지 네. 또 국민의힘으로서는 여러 그 지역에서조차도 아마 국민적 저항이 있을 텐데 이거를 부결시키는 것이 가능할지 이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이게 이제 너무 이제 그 과거의 어떤 기억에 너무 매몰돼서 드리는 질문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만약에 어떤 탄핵안 부결해서 규탄 시위가 막 벌어진다면 그게 사회 질서가 무너졌다라는 또 명분을 가지고 또 제2의 계엄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그 주변의 그 행태를 보면 너무 비상식적이라 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이제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그 본인의 범죄 행위와 관련된 그다음에 본인의 하야를 요구하는 그 국민의 요구가 그렇게 높아진 시위를 그 빌미로 해서 물리력을 동원하고 또 다른 그 비상계엄을 획책한다는 거는 정말 상식적이지 않죠. 그러면 더 큰 그 국가적 불행을 야기할 수 절대 있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김종길 최고위원 여쭤보고 싶은데 자 부결시키자라는 당론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관철을 시켰다고 쳐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당에서. 충분히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저희는 굉장히 네. 어려운 처지잖아요. 네. 우리가 다 대통령과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라는 말처럼 대통령과 함께 가고 있던 정당인데 네. 대통령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그 막아줘야 되는 메꿔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서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곧바로 우리는 이 국민과 함께 이것을 막아내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바로 냈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냈던 것들이 아마 군 지휘부라든가 거기 경찰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희가 그 봉쇄됐을 때 국회가 봉쇄됐을 때 국회 당사에 모였다가 거기서 안 되겠다 다시 국회로 가자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거기 경찰들이 막고 있었어요.
한동훈 대표한테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저를 모르십니까? 라고 하고 정말 이러실 겁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피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들어가게 됐던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저희로서는 이 만약에 그때 탄핵에 대해서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다면 지금 아마 저희 당사는 시위대들에 의해서 뭐 포위돼서 엄청난 공경을 치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다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탄핵안이 부결됐을 경우에 그 이후의 상황 전개는 어떻게 될까? 일단 토요일 날 그 물론 투표는 5시고 시위는 그 이전이겠지만 토요일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그 용산으로 행진하겠다고 시위대가 가는 그런 상황까지 저희는 뭐 예상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오늘 지금 대표가 긴급 최고회의를 소집한 게 무슨 뭐 왜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TV조선 단독이 지금 떴는데요. 그 계엄 해제안 그 표결할 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우원식 의장에게 표결을 30분만 늦춰달라고 전화를 했었다. 지금 이런 속보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행적이 사실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표결을 그 탄핵 우리가 탄핵 탄핵- 처리 계엄 해제. 1시, 새벽 1시에 이루어졌잖아요. 그거요. 그게. 그거를 좀 늦춰달라. 네. 글쎄, 그게 이게 말이 되는 요청입니까? 그래서 저게 뭐 굉장히 오해를 할 수 있는 이 그러니까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엄군이 이미 그 국회 본청으로 진입을 한 상태인데 지금 이제 의사봉을 두드리는 건 그때 1시였거든요. 제가 네.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다 체크를 했었는데 네. 새벽 1시였었는데 만약에 30분을 지연달라는 것은 혹시라도 무슨 계엄군이 더 들어와서 진압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거냐 뭐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정확한 거는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 예. 이거는 상당히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이 나와서 이걸 꼭 짚고 가야 되는데요. 그날 정말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의 행동과 추경호 원내대표 행동은 정말 비교가 됐어요. 한동훈 대표가 단호하게 그 잘못된 행동이고 이것을 막겠다고 한 반면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 90명의 의원들을 이끌고 사실은 불참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 투표의 성격상 불참은 반대하고 똑같아요, 효과가. 그러니까 사실상 추경호 원내대표는 반대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당시에 그런 그 행동을 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지금 부결될 경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내란죄 혐의에 대한 지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뭐 그거는 저희 당의 입장은 그 수사는 분명히 제대로 진행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정치적인 부결, 가결 여부와 상관없이 예. 그거는 뭐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헌법 질서를 문란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걸 찬성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뭐 여당일 수도 있고 야당일 수도 있지만 예. 그래서 뭐 저희 당의 한동훈 대표도 수사에 대해서 그 수사 오히려 수사가 제대로 진행돼야 된다고 촉구할 것 같은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윤희석 선임 대변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면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계엄 선포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묻느냐라고 했더니 어떤 수사를 이야기를 하시던데 현실적 역학관계라는 게 작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부결이 되어 버리면 과연 그 용산을 고려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경험칙상 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담스럽겠죠. 지금 이제 이 경찰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나선 건데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경찰 수뇌부도 지금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수사의 경찰청장이 그 이런 수사에 개별 수사에 지금 개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긴 하지만 네. 조직 문화상 그 여러 가지로 연루될 가능성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면 일단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이 두 사람 정도는 보직해임까지 아니라도 직무정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사가 쉽지 않을 거로 보고 더 좋은 거는 사실은 이번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그 어떤 상설특검이든 어떤 특검을 이용해서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특검 말고는 방법이 없다. 예, 그러냐면 공수처가 할 수 있는데 네. 공수처는 지금 워낙 힘이 빠져가지고 어떤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김종혁 최고께 여쭤봤는데 지금 그 10일에 상설 특검 이제 그 의원 처리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민주당 입장은 지금 혹시 상설 특검 가동에 대해서 당 입장이 정해졌습니까? 아니요, 정해지진 않았고 아마 이제 뭐 저희 당 사정이라는 게 이른바 그 친윤이라는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쪽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표하고는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입장이 다르세요. 예. 다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충돌도 있고 갈등도 있고 뭐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만 그 현실적으로 대표가 찬성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원내에서 이게 우리는 원외 대표고 원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상계엄이 그 발동 됐을 때 보여줬던 여러 가지 어떤 혼란상, 우리 당의 혼란상도 보면 그 두 지도부 하나의 원내대표하고 당 대표였던 관점과 견해가 완전히 상황을 보는 인식이 달랐기 때문에 예. 이런 혼선이 빚어졌던 거거든요. 예.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된 마당에 국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서 대통령실의 어떤 주장만을 그 반영하는 그런 것이 가능할까 싶어요.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저기 추가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그 당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가 되든 누가 되든지 간에 지금 용산하고 좀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계엄 선포 이후에? 제가 알기에는 뭐 당 대표는 그때 만나서 그 항의를 했던 거.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담화를 발표하려고 했다가 뭐 취소가 됐다. 아예 처음부터 계획이 없어. 뭐 얘가 좀 혼선이 있었잖아요. 그때 따라 나왔던 그 설 중에 하나가 그 담화 내용을 당에서 보고 아 이건 안 된다라고 제동을 걸어서 취소가 됐다는 설도 좀 잠깐 돈 적이 있었거든요. 당에서 제동을 건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에는 그 담화 내용이 이제 처음에 그날 밤에 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어제 아침에 또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취소된 게 제가 이건 뭐 확인된 게 아닙니다. 근데 들리기에는 대통령이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네. 뭐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그 담화의 주요 내용이었다. 그러니까요. 그 비서실과 그 내각에서 이러면 큰일 난다. 이건 안 된다라고 말렸다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당에서 만류한 게 아니라. 당에서 만류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모르죠. 당 대표는 빼놓고 뭐 어떤 분하고 당에서 상의를 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계속 흘러나오는 얘기가 물론 확인된 건 아니지만 흘러나오는 언론에 나오는 게 대통령이 그날 비상계엄 해제된 다음에 합참에 가서 화를 냈다. 저희 동지실 갔다는 거잖아요. 예, 그 화를 냈다. 이게 제대로 국회 하나 장악 못했냐. 그리고 그 여당 수뇌부가 모였지 않습니까? 네. 그 대통령 면담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그때도 본인이 좀 더 그 자기의 정당성과 이거 안 도와준 거에 대한 도리어 섭섭함 등을 토로했다. 그리고 이번에 말씀하신 그 대국민 성명 발표에서도 뭐 그런 이런저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들 일련의 흐름을 보면 대통령의 인식이 지금 일반의 그 눈높이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지는 건 아닌가 생각은 들어요. 그 흐름을 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그 자리에 두고 있는 게 맞느냐. 그리고 그러니까요. 두 번째는 이 관련된 사람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했던 게 김용현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김용현 장관이 이제 일단 뭐 사의 표명했지만 아직 한남동 공간에 그냥 있다면서요? 아니요, 또 짐 뺐다는 얘기도 그래요?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건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그 방첩사령관을 포함해서 그 수방사령관 등등 이번 일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최소한 보직 해임을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이해가 안 되고 제일 걱정되는 게 바로 그 부분 아니에요, 예. 사실. 이번에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 예. 이 세 곳이 이제 핵심으로 나섰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군인이니까 명령 체계에 의해서 갔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의 인사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저희 당에서 요구할 수도 있죠. 사실. 그러니까요. 예. 우리 그 지금 그 김종혁 최고를 좀 보내드려야 돼요. 이제 긴급 최고위원 회의가 예. 좀 소집이 맞아요. 됐기 때문에 좀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냥은 못 보내드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네네. 좀 일찍 일어나시도록 저희가 이제 할 텐데요. 지금 이 상황 아까 잠깐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제 그 점을 강조를 하셨는데 여야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뭔가 틀을 잡고 정치 협상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대한 지금 과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라인이 가동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계획은 짜고 있는지 궁금한데 혹시 파악된 내용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뭐 이게 워낙 급작스럽게 벌어진 일이고 그리고 그 창졸지간이어서 아직까지는 뭐
그 표현을 하자면 먼지가 자욱한 상태예요. 이 먼지가 좀 가라앉아야지 사물이 잘 보일 텐데 지금 조금씩 가라앉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네. 왜냐하면 미국 자체가 굉장히 어떤 우리 정부에 대한 불신 같은 것들을 뭐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서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보면 저도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대한민국 저는 이거는 이제 정치인 이전에 시민으로서 그리고 전직 기자로서 걱정하는 건 우리 사회가 너무나 양극화가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상황을 놓고도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엄이 잘 됐다. 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실제로 우리 당 지지자들. 그러나 또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극단적인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정치가 이게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고 그 사람들이 판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도 저에게 주어진 과제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네.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불행해진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 지금 최고위님 좀 급하게 좀 가셔야 되니까 네네. 먼저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고요. 지금부터는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좀 더 못다한 이야기 좀 마무리하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그 탄핵안이 가결이 되느냐 부결이 되느냐의 문제와는 별도로 그거와는 별개로 사실 짚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씩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국격 추락하고 있고 외교 일정 줄줄이 취소되고 있고 지금 경제에서 리스크 지금 크게 발생하고 있고 자 정치적인 측면 말고 예.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어떤 걸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야 이 지도부 간의 협의가 좀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외국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하고 어떠한 형태의 정부 간 협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 여부가 지금 정치권의 핫 이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적으로 지지율이 추락한 상태라 자칫 지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거나 정부하고 어떤 외교를 하면 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되잖아요. 아니 어느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제 정부하고 협상을 하려고 예.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 정부에 마치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국도 일본만 만나고 지금 국방장관이 안 만나고 돌아가는 이유도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도 굉장히 불쾌한 거는 이 시점 자체가 약간 의도가 있는 것 아니야 이런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말기 트럼프 정부 출범 전에 그러니까 미국이 약간 권력 공백기 네. 이 시점에 이 비상계엄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통해서 그 미국 어떤 이 미국이 개입하기 어려운 네. 이런 상황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시점 자체가 네. 의도된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그 신뢰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네. 우선은 이 여야 그 국회가 좀 그 대표단을 좀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단을 예 왜냐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 외신들도 평가하는 거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추락한 건 맞아요. 그러나 또 한편에 희망도 보인 거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가 수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그래도 정상적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 또 거기에는 또 여당의 한동훈 대표도 빠른 시일 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서 여야가 함께 그리고 190명이지만 일부 그 다는 아니었지만 190명이 단 한 표 이탈표 없이 예. 부결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네네. 가결시켰죠. 예. 저 비상계엄 그 해지를.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외국에 가서 우리 입장을 외교적으로 설명하고 만나줄 수 있는 대표단은 정부 대표단보다는 국회 대표단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주요국에 좀 파견을 한다든지. 예, 그래서 상황을 설명하고 예. 한국이 안정돼 있고, 예. 그러니까 의회 지도자나 그 해당 국가의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주요 국가란 게 미국, 일본, EU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뭐 필요하면 중국까지 포함해서요. 이런 나라들에게 대표단을 보내서 예. 각국에 우리 지금 의원 친선협회도 있고요. 아니면 좀 그 중요한 분들이 그 다 각 당의 중진 의원들을 대표로 해서 보내서 설명하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예. 그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그 대통령과 정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걸 시그널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얘기 좀 충분히 좀 진지하게 한번 좀 논의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사실은 어떤 뭐 대통령의 그 위헌 위법적인 계엄 선포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바로 잡은 거 결국 또
국회의 역할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 사후 수습도 국회가 해야 되는 측면도 없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죠. 이미지도 추락했고 예. 왜냐하면 지금 OECD 국가 대부분의 우리가 만나는 국가들이 주요 국가들이 그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런 나라들에게 그 군사력을 동원한 이 독재적 이미지를 가진 사람하고 누가 만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회가 좀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근데 설령 탄핵안이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윤석열 대통령 식물 대통령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국내외적으로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떤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바뀐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란죄의 수사를 진행되고 있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란죄 수사가 뭐 어떻게 잘 될지 빠르게 될지 그거는 둘째 치고라도 내란죄 수사로 소환을 해야 할 거예요. 대통령도 이거는 형사소추가 면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 대통령도 국가수사본부도 소환할 수밖에 없어요. 예. 안 하면 그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그 소환받고 조사받는 경우에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해외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대통령의 이미지는 굉장히 추락하고 예. 사실상 정상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 거죠. 이 점은 혹시 어떻게 보세요? 이게 가결 부결과는 무관하게 이제 이게 그 탄핵의 대안 내지 어떤 타협안으로 지금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무관하게 이참에 개헌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별개의 사안이긴 하지만 네. 개헌 문제도 고려의 시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탄핵이 이루어져도 탄핵이 이루어지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탄핵 이후에 그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최소한 2개월 내지 3개월은 걸릴 거예요. 박근혜의 경우에 석 달 걸렸고. 예, 그러니까 빨리 했을 때 그런 그렇죠. 거예요. 원래는 6개월 이내인데 그러니까요. 그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빨리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빨리 하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나서 대통령 선거가 또 2개월 후에 있어요. 예. 60일 내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빨리 간다 그래도 내년 한 그 4월 5월까지는 끌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헌법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내각 내각이 아니라 중임제예요. 대통령 4년의 중임제로 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합의가 있어요. 공감대가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중임제로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원포인트 그러니까요. 개헌 문제를 같이 테이블에 놓고 논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개헌 문제가 나오면 항상 걸림돌이 돼서 무산되고 했던 게 현직 대통령의 반대 때문이었잖아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놓고 본다면 이게 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번이 개헌의 적기 아니냐라고는 전혀 별개의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미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명태균 의혹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영향을 받고 어떻게 전개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좀 약간은 좀 뭐랄까 관심에서 멀어져 버렸어요. 너무 큰 빅이슈가 터져버리니까 맞아요. 갑자기 명태균이 얘기하면은 이게 좀 한가해 보이는 상황이 된 건 맞지만 이건 창원지검에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창원지검 차원에서 명태균 게이트는 나름대로 이거 수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 그대로 어설프게 넘어가면 또 이런 사람 나오고 우리 정치를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역사적 교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김건희 여사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이제는 시간의 문제지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더 이상 영부인 지킨다고 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하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정상적이라 그래도 뭐 계속 자기 그 부인 지키겠다고 이런저런 행동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럴수록 대통령과 이 정권의 그 운명을 진짜 이 숨통을 더 죄는 역효과만 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탄핵 반대 입장을 정하면서 안팎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건 시간 싸움이다. 6개월만 버티면 된다. 예. 왜 6개월만 버티면 되느냐? 6개월 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에서 당선 무효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판이 바뀐다. 그래서 6개월만 버티면 된다. 지금 이 얘기가 이제 국민의힘 당 안팎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거꾸로 뒤집으면 그러면 시간 끌기용으로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법은 받는. 그래서 일단 이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하는 시나리오도 가동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그 한동훈 대표와 그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탄핵도 거부하고 이제 특검도 거부하면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들 나로서는 탄핵은 좀 시간을 두고 논의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약간 좀 시간 끌기
하지만 이런 이제 정도. 그러면 김건희 특검을 받으면서 예, 약간 그렇죠. 달래면 예, 김건희 특검을 받으면서 이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 판이 바뀔 거다. 그러니까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운명과 이재명 대표 운명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그걸 연계시킬 이유도 없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국민들이 아마 이 시간을 그렇게 끄는 거를 용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정치공학은 몽상이다. 예, 큰 정치적 국민의 민심의 흐름 속에서 그런 그 얄팍한 정치공학이 통하지는 않는다는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분명한 사실은 지금 중심을 잡고 끌어갈 수 있는 주체는 딱 한 곳밖에 없다. 국회 말고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한마디 덧붙이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당히 의연하게 그러니까요. 국회를 잘 관리하셨어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지금까지 헌법기관의 2인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말만 2인자지 그런 존재감이 없었지만 이번에 우원식 의장이 왜 헌법기관 2인자인지 국회의장의 어떤 그 정치적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올해를 장식하는 수많은 어떤 사진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맨 앞자리에 놓이는 게 우원식 의장이 국회 담장 넘어가는 사진 보셨죠? 예, 봤습니다. 아마 그게 맨 앞자리에 놓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대한민국의 비극이죠. 국회의장이 자기 집을 가는데 그 담을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아니 일이었습니다. 국회 경비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회를 지키라고 있는 그 경비대 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출입을 막는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 그러니까 그때 계엄군이 그 국회 본회의장 본관으로 진입한 건 어떠한 형태도 용서가 안 되는 게요. 예. 그 과거 이제 2020년 미국 의회처럼 어떤 시위대가 난입해가지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의 신변이 위험한 상태면 들어갔어야죠. 네. 근데 정상적인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다? 이거는 있을 수 없고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법적 책임을 해야 됩니다. 어제 그래서 국회에서 현안 질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한나 아렌트의 유명한 그 명저 예루살렘의 아이만 거기를 보면 이른바 그 무사고의 오류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나는 시키는 일만 했다. 내가 뭔 죄냐. 어제 그 얘기가 참 수없이 쏟아져 예. 나오더라고요. 참 그 제일 황당한 건 그 계엄사령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육군참모총장이 자기 이름으로 나가는 포고령인데 예. 그냥 다 문제 없다고 해서 그냥 나는 그 자리에서 보고 했다 이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긴급 진단은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